등대는 바다를 건너서도 오지만 시간을 건너서도 온다. 언제부터인가 인류의 바다에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마다의 육지에 뿌리를 내렸고 또 어떤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류와 바다 사이에서 끊임없이 도시와 문명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천의 얼굴과 표정으로 바다를 건너서 오랜 역사의 시간을 건너서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땅끝이자 바닷길이 시작되는 곳이면 어김없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마을과 도시의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들은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그들은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죽음의 모래바다 타클라마칸 사막에도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류의 바다에는 단 한순간도 바다를 향한 눈빛을 거두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두워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호를 보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등대입니다. 이리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푸르른 날에는 내가 살아온 400여 년의 삶이 더욱 또렷이 떠오릅니다. 사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야말로 이 외롭고 고독한 곳에서 나를 버티게 해준 친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람은 세상 얘기와 함께 나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중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이리도 좋은 날이면 나는 더욱 사무치게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길은 결코 짧지 않은 여행입니다.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탓에 아무 때나 지나가다 들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항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한참을 들어와서야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대서양연안 프랑스의 지롱드만에서 7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와서 그들은 내게서 무엇을 얻고 가려는 걸까요? 노년의 커플들, 젊은 여인들, 그들이 사진기에 담아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한때 기념으로 남기는 사진 한 장의 추억? 로맨틱한 어느 순간의 기대?
그저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안구 정화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뭐,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호명하고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내게서 인류의 역사를 읽고 가도 좋고, 거센 밤바다의 폭풍우와 싸우는 인간의 이미지를 떠올려도 되고, 첫사랑의 날카로운 키스의 추억을 떠올리다 가도 좋고,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추억처럼 내 발밑에 묻어두고 가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존재의 의미를 한없이 넓혀주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기대와 바람들이 배 안을 가득 채울 때쯤이면 거의 다 온 셈이죠.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때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바닷물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마치 사막 같은 풍경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하라 사막도, 타클라마칸 사막도 따지고 보면 물길이었습니다. 이곳과는 반대의 풍경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을 모래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일 테지요. 인생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바다와 사막, 그리고 인간의 삶은 묘하게도 닮은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무한히 광활하다는 게 그렇고, 그 위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항로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나의 운명이자 바램은 바다와 사막, 그리고 인간의 삶이 만들어가는 항로의 표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는 사람들이 붙여준 등대란 호칭으로 긴 세월을 건너왔습니다. 이 지구상의 수없이 많은 등대들 속에서 나는 프랑스의 지롱드만 바다를 지키며 인류의 와인의 역사를 지켜봐왔고,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 등대의 불빛이 어느 권력과 자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인류 모두의 것이라는 진화된 사유의 세계를 알게 되었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항해하는 선박들의 불빛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등대입니다. 이곳 바다 한가운데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그렇습니다. 나는 코르두앙 등대입니다. 간혹 성격 급해 보이는 어떤 이들은 아예 물길을 뚫고 오기도 합니다. 고백하건대 그게 더욱 나를 매료시킵니다. 솔직히 심쿵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지난 세월 거친 폭풍우와 싸우던 때도 자연스레 떠오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듯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너무 설렙니다. 멀리서 친구가 온다는 느낌은 이런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나를 찾아오는 길이 온통 험난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다의 속살을 사뿐히 밟고 건너오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느낌은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보너스라고 할까요? 아주 단순해 보일 수도 있지만 등대를 찾아오는 여정엔 이렇듯 곳곳에 자연과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무수한 감성의 지뢰밭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 감성의 폭발을 하나씩 느끼며 오다 보면 그 길 끝에서 오랜 삶에 변하지 않는 어떤 지향점처럼 내가 서 있습니다. 오랜 역사의 지도 속 이정표처럼 내가 서 있습니다. Alors, le phare de Cordouan, donc c'est le plus ancien phare de France encore en activité. C'est également, à notre connaissance, le seul phare en mer au monde qui soit encore gardienné toute l'année,
ouvert à la visite et en activité. Alors après, l'histoire de Cordouan, c'est tout simplement l'histoire déjà de la signalisation maritime sur les côtes françaises, puisqu'il y a eu une première tour à feu. 인터뷰를 담당하는 여성분은 나에겐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자주 찾아주는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녀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웅장하고 탄탄한 나의 존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항상 내가 프랑스 등대의 자부심이란 점을 일깨워줍니다. 나의 관리인이자 매니저 혹은 홍보 담당자이기도 한 셈이죠. 이제는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와 바다 연분들이 단 한순간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고 나의 몸을 부식시켜갑니다. 중력을 이겨야 하는 이 거대한 몸체는 항상 누군가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면 나의 역할에 필요한 시간들을 견디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예전 처음 이곳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 왔습니다. 단연코 등대원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이 절대적이었죠. 때로 그들은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고된 노동의 세월과 중세의 천한 신분 제도를 버티며 세대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굳건히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본래 거의 모든 등대들은 국가의 소유이지만 한 지역에 지속 가능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건 나에게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그녀는 스미데스트란 조합의 일원입니다. 그녀와 조합은 2010년 내가 완전 자동화되어 마지막 등대원이 퇴직한 이후부터 나에 대한 모든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서로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일, 우리 등대들의 숙명과도 닮았습니다. 그들에게 내 첫인상은 어떨까요? 오직 불빛을 비추기 위한 등대들과는 분명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높이 68m로 세계에서 10번째로 높다는 기록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고색 창연한 중세 건축물의 아름다운 분위기가 잘 살아있게 된 것은 1611년에 와서입니다. 나를 설계한 사람은 프랑스의 건축가 루이 드푸아인데 그는 왕궁과 성당, 성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르네상스풍의 등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1584년에 시작된 공사가 1611년에야 끝났으니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겠죠? 이곳은 대서양 연안을 드나드는 배들이 꼭 거쳐가야 하는 코스여서 큰 배든 작은 배든 암초를 피하고 항구로 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항로를 알려주는 비탑이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1611년 이후 나는 프랑스 등대의 진정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뒤이어 오늘날의 등탑을 증축하였을 때는 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거치고 1823년 등대에 최초로 프레넬 렌즈가 설치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비로소 1862년 현존하는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풍경을 위해서 역사적 문화재의 보존과 지롱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가와 공공단체의 결합이라는 고유한 프랑스만의 등대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을 통해 우리 등대들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세대를 건너 이어집니다.
Alors le SMIDES, c'est un rassemblement c'est un syndicat mixt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de l'estuaire de la Gironde. Donc c'est un rassemblement en fait de collectivités locales. Et ensuite, en attendant le départ à la retraite des derniers gardiens de phare, en fait, on a cherché une solution pour pouvoir maintenir à Cordouan le gardiennage et l'ouverture au public. Donc c'est à ce moment-là que l'État, c'est l'État français qui est toujours propriétaire du monument, s'est tourné vers ce rassemblement de collectivités locales pour reprendre en main la gestion du phare de Cordouan. 이곳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비아리츠에서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등대 시스템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일명 1825년 프로그램 혹은 러셀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등대 네트워크 계획으로부터 많은 부분이 출발했습니다. 그해 어두웠던 프랑스의 해안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등대로 둘러싸움으로써 모든 배들이 해안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최소한 2개의 등대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등대들이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등대들과 연결된 네트워크의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등대들을 바라보는 외로움과 고독함의 이미지는 그저 호사가들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의 등대가 아닌 우리로서의 등대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아리츠 등대는 1825년 프로그램의 첫 번째 그룹의 등대에 속합니다. 남부 대서양 연안, 생마틴 절벽 끝에 세워진 이 군더더기 하나 없는 미끈한 등대는 1834년 10초마다 하얀 섬광을 내뿜으며 오늘날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바다였던 프랑스의 해안들은 비로소 빛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이룬 평등의 이념이 이제야 바다에서도 적용되고 있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차별 없는 모두를 위한 불빛, 등대들의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발렌 등대 또한 일련의 등대 네트워크에 따라 세워진 등대입니다. 원래 이 지역은 고래들이 새끼를 낳기 위해 모여드는 곳으로 더욱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5세기까지만 해도 고래 사냥이 왕성하게 행해졌습니다. 1849년에 발렌 등대가 건축되기 전 등대 역할을 하던 고래탑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냥을 통해 얻은 고래의 기름을 불을 밝히는 원료로 사용했었습니다. 고래잡이 배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된 사냥이 오히려 고래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인류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무수한 고래가 희생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라져가는 고래들. 삼각무역의 형태로 팔려다니던 노예들의 슬픈 얼굴들. 그들이 만들어낸 소금과 포도주의 항해. 아시아로 향하던 제국의 선박과 군함들. 그 열강들이 빚어낸 전쟁과 식민지의 기억들. 우리 등대들의 블랙박스엔 아직도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 브레스트 지방에 있는 세인트 마티우 등대. 한편의 그림 같은 이곳은 그러나 신들이 내린 형벌에 가까울 정도로 기후가 사나운 지역입니다. 바다는 예고도 없이 거칠어지기 일쑤였고 어두운 밤에 돌아와야 하는 어부들에겐 언제나 생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탓인지 이곳 수도원에 13세기부터 바다를 향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등대 주위를 품에 안듯이 에워싸고 있는 건물이 바로 수도원인데요.
그 당시부터 수도사들은 창문 밖을 향해 수도원의 위치를 알림으로써 등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등대들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는 항로 표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을 밝혀 밤바다의 항로를 알려주던 수도사들의 노력 또한 오늘날 용어로 치면 항로 표지원의 역할인 셈입니다. 1692년 수도원의 종탑을 허물고 불을 피울 수 있는 탑이 지어졌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웅장한 등대의 풍채를 갖춘 건 프랑스의 하늘 밝게 비춘다는 획기적인 선언 이후 1830년 프레넬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 그에 걸맞은 등탑을 건설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 프랑스 등대들에게 1825년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En 1825, les Français décident d'établir un programme général. C'est-à-dire on ne va pas les construire n'importe où. On les construit les uns par rapport aux autres. On met un phare très puissant, puis un autre phare très puissant. Donc vous avez vu Contis, vous avez vu Biarritz, et donc on échelonne comme ça les très grands phares. Puis entre deux grands phares, on met un petit phare. Mais tout ça a été conçu, il y a un programme. Donc là aussi, c'est une idée qui est entièrement neuve. Après, on va bénéficier des progrès de la science, de la révolution, le béton armé, des nouveaux combustibles aussi, le pétrole, le gaz. Et petit à petit, on arrive à un âge extraordinaire, c'est avant la Seconde Guerre mondiale sans doute, là où on a construit à peu près tout ce qu'il était possible de construire. On a... 내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코르드앙 등대로 살아간다면 콘티스 등대는 움직이는 모래 언덕 위에 지어진 거의 유일한 불빛입니다. 등탑의 안과 바깥은 당시로선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회반죽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모래 언덕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콘티스 등대는 1873년의 대지진에도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의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등대는 언제나 자신의 한계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발목고 있는 곳이 그렇고 기후가 그렇고 시간과 역사가 그렇습니다. 바람과 바다와 세월이 빚은 풍경 속으로 그 풍경의 활용점정 같은 등대 속으로 언제나 흥미로운 미지와의 조우처럼 나의 내면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입구의 계단을 통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스미데스트 공공조합원들로부터 간단한 소개와 안내를 받는 동안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등대란 무엇인가? 수직의 높다란 구조물에 불을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것은 과연 어떤 등대인가? 이 거대한 건축물은 무엇을 위한 것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었다면 오늘 그들의 등대 견문록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인류와 바다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저 배 위에서 등대를 보고 가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의 세계 속으로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여행을 꿈꾸는 것은 온전히 등대의 속살을 살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등명기, 등탑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와의 조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두 번째 입구를 지나 알 수 없는 세계 속으로의 유혹 같은 좁다란 계단을 품은 세 번째 입구와 마주하게 됩니다. 언제나 상상 너머의 세계를 그리며 막 출발하는 순간만큼 흥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꺼풀. 또 한꺼풀씩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에는 더욱 그렇겠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코르드왕 등대는 단순히 불빛을 위해 지어진 항로 표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등대들이 불빛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는 프랑스의 절대 권력과 왕을 기리는 특별한 기념의 의미가 더 씌워져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유럽의 고대와 중세 등대들 중에는 별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견고하고 거대한 등탑은 도시의 부와 힘의 상징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자체를 세계의 중심으로 빛내고자 한 파로스 등대가 그렇고, 이탈리아 제노아 등대처럼 자신들의 해양 세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제일 강하다. 우리가 가진 탑이 가장 크고 위대하다.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코르드왕 등대에는 극심한 종교 전쟁의 혼돈 속에 빠져있던 16세기 프랑스의 시대적 상황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 3층의 화려한 방과 기도실을 꾸미게 하여 왕과 교황이 방문하는 등대 건물, 위대한 빛의 건물과 위대한 권력의 아우라를 만들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르네상스풍의 왕궁과 성당, 성체가 함께 어우러진 등대의 풍경은 권력자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대적 건축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곳 섬에 인상적인 타워의 건축을 명령한 것은 앙리 3세였지만 그 뒤를 이어 개종한 앙리 4세가 카톨릭 군주제 왕실의 상징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결국 오늘날의 코르드왕 등대의 풍경을 완성한 셈입니다. 참 인류의 역사에는 아이러니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 절대 권력의 정치적 의도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광을 만들어주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로부터 200년 뒤, 보다 멀리, 보다 안정적으로 불빛을 비추기 위해 증축이 시작되었습니다. 30m를 더 쌓아 올린다는 건 그만큼의 엄청난 무게를 새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등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벽을 따라서 계단을 만들게 되었고, 관리원의 사무실과 그 위로 등롱, 등명기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새로 증축된 부분은 벽을 따라 만들어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끝에 오르면 드디어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대서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마치 자신이 오래된 등대가 된 것처럼 암초에 발을 묶고 저 바다 건너편의 세계 속으로, 역사적 상상력의 세계 속으로 나래를 펼치는 즐거움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등대는 바다를 건너서도 오고 시간을 건너서도 온다는 참으로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등대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온 것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오랜 역사의 시간을 건너온 것일까요? 우리 등대들의 역사는 뜻밖에도 이집트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최초의 계획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 하나인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비로소 등대는 세상의 모든 불빛을 표현하는 상징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격자형 구획으로 나뉘어져 거대한 대로와 알렉산더 대왕의 묘, 도서관이 딸린 박물관 등의 거대한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는 이집트 경제적 번성의 중심지였으며 지중해와 홍해를 통한 막대한 세계의 물물 집산지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중심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는 예측 불가능한 바닷길과 어두운 밤바다, 복병처럼 숨어있는 암초들로 인해 선박들이 좌초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롤로마이오스 2세는 유명한 건축가였던 소스트라토스에게 알렉산드리아가 계속 풀지 못했던 난제 해결을 맡겼습니다. 결국 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은 프롤레마이오스 왕조는 물론 인류 스스로가 쉽게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었던 거대한 건축물의 탄생을 만들어냅니다. (1303년) 끝내 지진으로 무너질 때까지 1500년 동안 인류의 바다를 밝힌 바로 세계 등대 아이콘 파로스 등대입니다. 오늘날은 그냥 영어식으로 우리가 등대를 라이트 하우스라고 하는 영국식의 이름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라틴 계통에서는 등대를 파로스라고 부릅니다. 파로스는 빛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바로 빛 자체를 의미했기 때문에 또 빛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어둠 속의 빛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는 파로스는 빛은 불은 에너지, 에는 우리 인간이 문명과 더불어 시작됐던 원초적인 뿌리, 이렇게 해도 과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고대 문명에 들어와도 도시국가가 이미 생겨나고 있었고, 또 도시국가 간 국제적인 전쟁이라거나 국제적인 무역이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페니키아를 비롯한 수많은 도시국가들이 문명 교류가 선박을 통해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항구에 들어오다 보면 어떤 길라잡이, 불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또 인류 문명의 시연과 더불어 등대는 더불어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존재들의 대명사 등대. 우리가 인류 문명의 역사 속에서 이정표처럼 등장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입니다. 라이트하우스로 불리기 전 빛 자체를 의미했던 파로스 등대가 세워진 이후 로마 제국의 등대 건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원 후 400년에 이르기까지 세워진 30여 개의 등대들은 로마 제국이 각각의 식민지로 가는 주요 백길마다 세워졌습니다. 흑해에서 영국에 이르는 지중해와 대서양의 연안을
칠흑같이 어두웠던 고대 바닷길을 비춰왔습니다. 기원 후 1세기경에 세워진 도보성의 로마 등대도 그중 하나입니다. 비록 로마 시대 제국주의의 바다를 위한 길잡이였지만 2000년의 시간을 건너서 도보성과 뭉툭한 첨탑처럼 붙어있는 로마 등대는 시리도록 푸르른 도보 해협의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등대가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 풍경이 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이곳에 등대가 없었다면 얼마나 흥미없는 풍경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코르두앙의 등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면 그 바다는 또 얼마나 환상적인 기대감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식상한 삼류 그림 같은 풍경이 되어 있을까요? 첨단 기술의 시대. 오늘날엔 어떤 선박들도 등대 없이 자유롭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바다의 불빛을 꿈꾸던 파로스 등대로부터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 등대들은 더 이상 예전의 기능을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코르두앙 등대의 삶이 그렇듯이 스페인 갈리시아 해변에 우뚝 솟아있는 라코루냐 등대의 삶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대리석의 바다 같은 길을 건너 사람들은 돌아가고 다시 찾아오기를 반복합니다. (55m의)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며 오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스페인의 북대서양 해안을 굽어보고 있는 라코루냐 등대. 현대의 건축 기술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이 등대는 주위의 어떤 풍경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돌들의 근육을 뽐내듯 서 있습니다. (1900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로마의 등대입니다. 그도 이제는 더 이상 제국의 불빛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옛날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가 아니면 좌초하거나 밤바다를 헤매는 배들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류의 위대한 불빛입니다. 어두운 밤바다와 인류의 문명과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환하게 불빛을 비추고 있는 그는 여전히 위대한 등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하, 저기네요, 그죠? 때로 등대는 광활한 바다에서보다 사람들의 곁에서 도시 가까운 곳에서 빛날 때도 있습니다. 독일의 브레머하펜 등대는 강항의 어귀에서 1855년부터 자신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고딕 스타일로 쌓아올린 붉은 벽돌의 등탑이 강인한 수문장의 풍치를 닮았습니다. 권력과 힘의 상징으로서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진 고대 로마의 것들과는 달리 근대의 등대들은 보다 등대 본연의 기능과 가치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그 시대에 유행하던 건축 스타일과 디자인이 고스란히 반영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등대는 도시 주변의 풍경들과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단 한치의 군더더기도 없는 풍경 속에서 오랜 세월 사람들의 가까운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빛나는 DNA를 전해준 수많은 등대들을 꿈꾸며 우리 등대들의 DNA는 어느덧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바다에도 전해졌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무서운 제국주의가 생겨나는 과정이긴 했지만 제국의 바다를 꺼풀처럼 한 장 두 장 걷어내고 나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희망의 불빛을 꿈꾸는 인류의 근원적 본능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카나카와현 미우라 반도 끝 간논자키 등대의 삶도 그렇습니다. 150여 년 후 가장 오래된 서양식 등대. 백색 팔각형의 등탑과 판테온 양식의 등롱이 아름다운 등대. 사람들이 가장 찾아가고 싶은 등대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다른 많은 일본의 등대들처럼 근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도 1869년 제국주의의 천병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この観音崎灯台は、アメリカ、イギリス、フランス、オランダと結ばれた江戸条約で、建設を約束された、8つの灯台のうちの一つで、当時、横須賀製鉄所に雇われておりました、フランソワ・レオンズ・ベルニによって建設されまして、明治元年9月に工事が着工され、
明治2年1月1日に日本初のレンガ造りの洋式灯台として点灯されました。 우리 등대들의 길, 라이트하우스 로드를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등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동아시아 한반도 서해에 있는 팔미도 등대. 등대 문명사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채워야 한다면 어쩌면 이 작은 섬에 세워진 건축물이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온전히 바다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침략의 산물이었고, 그는 한민족의 식민지 경험을 고스란히 감당했으며, 때로는 외딴 섬에서 거센 밤바다와 싸우는 등대원의 삶을 품었고, 역사의 한순간에서는 온몸으로 전쟁의 아픔을 겪어냈습니다. 오늘날 신등탑 천년의 빛을 통해 다음 세대 등대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시간을 건너서, 상상할 수 없는 것, 상상할 수 없는 표정과 몸짓으로 인류의 바다를 건너며 어두워서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빛을 존재의 근원으로 가진 건축물, 등대. 나 코르두앙 등대는 그들의 이야기를, 인류와 바다가 만들어낸 한 편의 서정시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나는 거센 밤바다와 죽음의 모래사막 같은 삶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인생의 등대는 무엇입니까?